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입니다. 네, 제가 실제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세계관, 이데올로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나 이제 단체 그리고 캠프 그런 데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데 다 그런 데는 좀 하나님의 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3대째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뭐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 다 했고 임원도 했고 찬양단도 하고 캠프도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이제 모든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양은 다 갖췄던 이제 그런 스스로 굉장히 잘 하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영문학 전공을 하러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영문학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문학계가 요새 굉장히 이제 반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동성애나 이런 젠더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언어이고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그냥 언어의 베이스로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는 제대로 서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업 시간에 가서 그런 것들을 얘기 듣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에 반한다라는 실제 그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해요. 그동안 이제 서구의 문명 자체가 크리스찬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런 서구의 문명을 해체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실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중립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었다면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이거 잘못됐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제가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듣고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외치고 필요할 땐 새벽 기도도 다니고 11조도 다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모양만 크리스찬인 이제 그런 삶을 진짜 오래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동안 그런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고 하도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믿음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성경책을 보게 되고 난도질을 하고 있고 말씀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불평등하고 모든 것들이 잘못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까? 좋게 말해서 개선이고 뒤집어 엎어볼까? 개혁할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인문학계의 언어가 많이 그렇고 사회과학도 많이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제 머리만 이제 너무 이제 커지는 거죠. 교만에 차서 스스로 본인이 교만한 줄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동안 새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들었던 거 또 듣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죠. 당연히 머리만 커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오던 게 공허함, 우울감, 허무함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셔서 신학교를 저를 이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녀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룰 거 다 그냥 이룬 그런 삶을 딱 사는데 더 이상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단가? 이게 전부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사인이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은 이제 육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우리가 진정한 어떤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짜 자유롭고 진정한 어떤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진짜가 안에 이제 비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극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뭐 세상에 뭐 여러 이런저런 걸로 이제 채워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돈도 써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어떤 그런 진정한 그런 행복을 주지 않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그게 간증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그분이 이제 어떤 강연을 하시다가 본인의 어떤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봤을 때
물론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게 나한테 안 와닿고 아 저분은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대단하시다 하고 끝났는데 그 영상을 딱 보는 순간 이제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고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진리구나라는 게 그냥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저의 모든 사고가 다 뒤집어지는 그거를 아 이게 거듭남이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천국을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캠프 가서 맨날 뭐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은 했어요. 근데 항상 그 2% 부족함.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 와,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어떤 그런 확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어떤 그 느껴지는 그 가득함.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게 2016년도 10월이었어요. 네, 이제 그 순간은 다들 이제 어느 거듭남의 순간들이 이제 다들 있으신 분들은 그 지점을 아시죠. 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2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어떤 고민이 하나 생겼냐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듭났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하는 학문은 완전히 보니까 반성경적인 거죠. 그동안 제가 배웠던 게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로 모든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이게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 관련된 논문을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논문을 쓴다라는 거겠죠. 근데 요새 학계 트렌드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이제 반성경적인 소위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언어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느 그 논문도 어디에서도 제 논문을 게재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논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제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논문 편수로 제 자신을 이제 계속 학교에서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논문이 없으면 학교에서 잘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더 이상 이 논문을 내가 쓸 수 없겠다.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기로 그것마저 제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잖아요. 제 정체성 그거를 딱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2018년도 그때 이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혹시 여러분 그 동성애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론평 교수님 잘 아시죠? 기론평 교수님이 초창기부터 동성애 열심히 이제 싸우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연히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네. 근데 그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려고 했다기보다도 많은 교수님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디 뭐 교수 총회가 있으니까 동성애 반대 교수 연합 총회가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딱 전화를 받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온 전율을 느꼈어요. 아, 이때구나.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그분이 이제 요청하셔서 제가 당연히 간다고. 그래서 그때 봤더니 한 100여 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모였어요. 중앙대에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이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동성애는 잘못됐고 이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홀로 싸우시는 그런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를 딱 가는 순간 아, 여기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이제 놀려고 했던 그 언어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기 삼아서 이게 너의 무기다. 내가 너를 이걸 위해서 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그걸 무기 삼아서 이제 세상에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전하여라. 이제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2019년,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한 6년 동안 이제 그렇게 같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언어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뒤집어 주신 거잖아요. 그 언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어떻게 쓰니까 어딘가에 또 게재할 때가 이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썼던 논문 편수
와 그 이후에 짧게 하나님 만난 이후에 쓴 논문 편수랑 비교했을 때 그 이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제가 어떤 그 논문을 이렇게 뭐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아이디어를 잡는 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아이디어 잡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아이디어만 잡았으면 50%는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도 많은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궁금하게 하시고 딱 그게 궁금해. 그런 어떤 뭐 자료를 보면 거기에 딱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쫙 풀어주시고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이제 타이핑하는 것보다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아이디어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논문 한 편 쓰기 위해서 정말 몇 개월을 고민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금방 하나님이 그냥 써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말고도 정말 많은 그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를 하나님께서 제가 내려놓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속 확장을 시켜주심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창세기 3장 때부터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위에 계시냐, 이제 그걸 놓고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적 전쟁이 있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은 지금 사단이 계속 하나님과 그 악과 선 사이에서 우리를 계속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서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세계관의 흐름 언제부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겠죠. 4대 문명부터 해서 고대 문명 그때부터 계속 이제 어떤 세계관이 계속 흘러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럼 우리는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양의 반성경적인 세계관의 흐름을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이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 그걸로 인해서 현대가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게 단순히 어떤 동성애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있지만 낙태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뿌리는 같거든요. 네, 그리고 모양만 좀 다르죠. 그리고 근데 이런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흐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유엔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다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게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냥 어떤 적당한 영향이 아니라요. 법과 정책과 교육과 문화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 안에 촘촘히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고대 시대 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면은 BC 한 2000년경까지 일단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 전에도 문명이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서구, 그러니까 영문학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영문학은 결국 전반적인 어떤 서구의 흐름과 역사를 같이 우리가 이제 다루거든요. 서구 문명을 알려면 이 두 기둥을 알아야 된다. 바로 그 두 기둥이 무엇이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문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브라이즘 문명은 결국은 유대 기독교 문명. 히브리 그렇죠. 유대 기독교 문명이고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명은 우리가 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이 있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요. 그런 문명, 이 두 문명이 서구의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 기독교 문명을 보시면 BC 2000년경부터 시작이 됐죠. BC 2000년경이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때, 그때가 바로 BC 2000년경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세우시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세계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중심. 그리고 AD 1세기는 이제 신약이 끝날 때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때를 우리는 헤브라이즘 문명이라고 하고요. 헬레니즘 문명은 네, BC 한 5세기경 뭐 400 몇 년 뭐 이제 하는데 그때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침묵을 하셨던 그 시기, 그때가 이제 한참 이제 헬레니즘 문명,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그리스 제국을 이제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음이 이제 그리스 제국인데 그리스 제국을 이제 만들면서 그때 모든 그리스 문화를 전 그 지중해 그 연안 네, 거기까지 다 퍼뜨립니다.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 등장하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굉장히 이성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플라톤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기승전결 이런 문학 용어 이런 것들을 다 만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더 그 3세 우리가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철학, 그리스 철학을 완전히 탑재한 상태에서 이제 완전 그리스 거기를 제패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스가 이제 곧바로 무너지면서 로마 문명이 시작이 됐는데 로마는 그리스 워너비였어요. 그리스 철학과 이 모든 그 신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로마 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로 그리스 로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거의 한 400 몇 년도 500년까지 가죠. 이때 초반에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핍박을 받죠.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AD 313년경 그때 이제 콘스탄틴 1세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많은 종교와 함께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너네도 그냥 종교를 인정을 해줄게. 그리고 380년에 비로소 이제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커지면서 굉장히 교회 중심의 어떤 그런 유럽 문화가 시작이 되죠. 그때를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5세기경부터 15세기경까지 거의 한 1000년경 동안 이제 기독교가 중심인 유럽이 그 당시엔 중심이었으니까 그다음 신대륙도 없었고 네 중심인 그 시대 그때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는 있고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이제 믿었던 유신론의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0년 동안 교회 중심이 되면요 처음에는 순수하기 시작하다가도 이 순수함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교황의 자리, 그 위, 그 자리, 명예,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순수함을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순수함을 잃어가느냐? 구원을 돈을 주고라도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면죄부, 죄를 면해해 줄게. 네가 동전을 내면 너의 가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천국을 갈 수 있어. 하는 식으로 구원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돈을 너가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이 왜곡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동전을 내고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왜? 그들은요 죽으면 천국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타락을 하긴 했지만 그 마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절대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시기였다. 그 정도로 갈급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000년 동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면서 타락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우리도 다 아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게 중세시대 끝자락에 발생합니다. 르네상스, 다시 네이센트 하면은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자, 다시 돌아가자,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고대 시대의 그리스 로마 문명, 헬레니즘 문명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게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
뭐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모습들을 막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몸 그대로를 다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나체를.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미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던 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은 뭡니까? 다시 어디로 개혁하자? 헤브라이즘 문명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로지 은혜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근대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근데 근대 시대는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미국이 이제 신대륙이 발전이 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됐죠. 그리고 근대주의는 뭐냐? 네. 이제 똑똑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과학도 발달했고 이제 좀 만유 인력의 법칙,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제 뭔가 뭐 사과가 떨어지면 사과 모든 게 다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 피뢰침을 만들게 되고 어떤 과학적인 자연의 어떤 현상을 과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똑똑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기를 우리 계몽주의라고 하잖아요. 이제 똑똑해진 거죠,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이 자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이신론,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는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시스템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 시계 이렇게 시계공처럼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뒷짐지고 지금은 물러나 계셔서 인간이 스스로 나머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존재. 그렇게 믿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몇백 년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마음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맨날 뭐 새벽 기도도 나가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주여 주여를 외쳐도 어느 순간 최종 결정할 때는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사람들이 믿으면 당연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겠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도 그러니까 계몽주의 거의 끝자락 그쯤 해가지고 뭐 어떤 책을 출판합니까? 종의 기원. 기원이 뭐냐는 거죠. 네, 종의 기원 이 책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거예요. 그렇죠? 근대 시대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그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창조하셨어. 네,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지만 그거는 그래도 붙잡고 있었는데 찰스 다윈은 그거마저도 완전히 깨부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쩐지 신이라는 존재는 없었던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었다가 누군가 그를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찰스 다윈을 계기로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놓고 이제 몇십 년 후에 1882년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지금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철학자가 있죠. 우리 잘 아는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대놓고 선언해요. 이거는요 함부로 그런 선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서구 문명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함부로 그 입을 그렇게 눌리지 않았어요. 근데 참고로 안타깝게도 니체는 어렸을 때 그 목회자 자녀였어요. 루터 교회 목회자 자녀였고요. 심지어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작은 목사.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렸을 때 신앙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다니고 그래서 본인은 나도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신학생이 돼요. 근데 1학년 때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무엇을 배우냐?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고등 성서 비평이라는 슐라이어마허 그 당시 17세기 그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왔거든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온전히 이성적인 사고로
계몽주의에서부터 모든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이 됐는데 이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예수님은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스승으로서 이제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신학이 이제 유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 공부를 니체가 딱 1년 하는 순간 성경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신앙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뭘로 전향을 하느냐?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 이제 완전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결론을 내리죠. 신은 죽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 신은 죽었다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넘어서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인간과 신을 구분하는 바로 한 가지 지점이 있거든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뭘 거야? 선악과. 그렇죠? 다 허락했어요. 다. 근데 오로지 선악과는 너네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선악의 영역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영역은 너네가 터치하는 거 아니야. 선과 악의 영역, 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 진리, 이거는 내 거지 너네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은 죽었다라는 거는 그 선악의 영역이었던 영역에 속해있던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영역은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인간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초인이 돼서 종교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게 지금 니체의 말이에요. 초인이 돼서 스스로 선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바로 신은 죽었다예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20세기 등장한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참 미국에서 공부할 때가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언어 자체가 그냥 완전 베이스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논문을 쓰거나 할 때 항상 근거를 대잖아요. 근거를 누구를 어디까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느냐? 니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듯이 니체는 그냥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선언을 한 것뿐인데 그게 모든 학계의 언어의 베이스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신앙을 잃고 완전히 반성경적으로 돌아섰을 때 어떠한 이 괴물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1세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온전한 이제 무신론의 어떤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무신론이 완전 베이스된 이 사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는 있다. 선과 악은 있고 질서가 있다라고 외치는 굉장히 용감한 크리스천이신 겁니다. 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요. 이 진화론, 이 무신론이 20세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영역별로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네, 문화 교육 영역에는요,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인간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인본주의 협회를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가 무엇인지를 거기 잘 적어놨어요. 모토, 인본주의 협회의 모토가 Good without a God. 선합니다. 뭐가 선해요? 뭐 없이? Without a God. 신이 없이도 선하다라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철저한 뭐다? 무신론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결국은 뭘 건드리는 거예요? 선과 악.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선할 수 있어. 인간 스스로 선할 수 있어.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현재 공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하나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한 인본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을 완전히 배제한 혼적인 영역에서의 교육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이게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창조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진화론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도 열심히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창조론에 대해서도 뭐 진화론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은 많고 아마 여러분도 들을 기회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막시즘, 문화 막시즘. 네, 마르크스가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르크스도 어렸을 때 엄청난 신앙인이었어요. 신앙 고백을 했고, 네, 그러다가
20대 대학 들어가면서 대학이 아니라 20대에 들어가면서 다윈을 읽게 되고요.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완전히 거기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신앙을 버리게 돼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현재 이런 어떻게 보면은 현재 불평등, 갈등 이런 언어를 만든 이제 장본인이 되거든요. 네, 막시즘, 문화 막시즘이 완전 20세기를 지금 다 장악을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보면 2세대 막시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해요. 포스트 막시즘이다. 그러니까 막시즘이라는 게 마르크스가 말한 그 불평등, 있는 자 없는 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돼. 노동자 계급이여 일어나라 하는 어떤 그런 언어에서 시작이 된 게 이제 문화 막시즘이고요. 2세대 막시스트가 경제만 불평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불평등이 있어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등을 뒤집어 엎어?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이제 20세기 이제 이후에 문화 막시스트 뭐 아니면은 뭐 비평 철학가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무신론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생학. 네, 사회윤리학에는요 우생학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가 우생학 하면은 안 와닿잖아요. 네, 우생학의 또 다른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용한 게 바로 산하 제한입니다. 산하 제한, 가족 계획. 네, 우리나라 한때 산하 제한 운동 엄청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그 진화론의 개념을 인간한테 대입을 한 거예요. 인류가 진화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개량을 좀 하자. 강한 자들 살아남고 좀 약한 자들은 적자 생존에 의해서 도태되는데 인위적으로 강한 자를 많이 만들고 약한 유전자, 약한 종족들을 없애. 인위적으로 없애서 사회의 질을 좀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라도 해서 개량을 시키자.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우생학이었어요. 이게 20세기 초반에 어마어마한 큰 트렌드 학문이었고 많은 그 재단들과 기업가들이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는구나 해서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재정 지원자가 바로 록펠러 재단, 록펠러 재단이나 뭐 헨리 포드 그 재단이나 그 당시 이제 정말 쟁쟁한 그 재단들이 이게 우생학이 진짜 인류의 질을 향상시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생학 연구소를 만들고 산하 제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생학을 실제 적용한 케이스가 바로 유태인 대학살. 한 종족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열등한 종족은 없애자. 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철저한 우생학자였고요. 그 독일의 우생학 연구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어요. 록펠러 재단이 거기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인간이 스스로 세상을 잘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 세상을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돈으로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굉장한 또 트렌드 학문이 바로 기후 위기. 그렇죠. 환경, 생태학. 우리는 막 이런 거 들으면 큰일 났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조만간 온도가 1도 올라갔대. 그리고 뭐 바다가 뭐 1cm 올라갔대. 해수면이 큰일 났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제 그 환경공학자들, 환경학자분들이요. 양심 있는 분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후가 변화는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요. 그 중세시대 그 기후를 공부하시는 지구과학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구의 기온은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주기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기적으로 했느냐? 중세시대에는요 중세온난기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중세온난기. 중세시대는 너무나도 온난해서 심지어는 북유럽 그 스칸디나비아 지역 있죠. 핀란드나 그 위에 지금은 꽁꽁은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그 당시는 거기서 농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식량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온난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흔적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지역 가서 막 얼음을 밑에 파보다 보면 그런 농사 지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빙하기로 이제 내려오고 지금은 약간 빙하기에서 올라가는 간빙기 거기서 살짝 올라간 정도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도, 2도를 가지고 인간이 뭔가를 잘못해서 석탄, 석유를 너무 많이 떼서 인간이 너무 많아서 개체수가 90억까지 가는 너무 많은 인구수 때문에 기후가 이렇게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호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기후의 변화는요, 인간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의 1%밖에 안 된대요. 기후의 영향은 태양과 이런 대기권, 지구와 태양과의 어떤 관계, 이렇게 그 안에서 자전과 공전과 그런 거를 거듭하고 태양계에서 뭔가 어떤 별이 하나 이렇게 폭발하면서 그걸로 인한 어떤 흐름들, 그런 것들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인간이 뭐 이것저것 좀 떼고 뭐 소가 방구 좀 꼈다고 이 기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그래도 뭔가 허리케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허리케인은 항상 있어 왔고, 그거는 그 지구의 자정 능력을 위해서 항상 있어 왔고, 오히려 허리케인의 수는 허리케인 그 수는 줄었다고 이렇게 도표로서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이렇게 인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후 위기론자들은.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된대요. 그래서 실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 90억 명, 80억 명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인구를 한 40억 명 정도로 줄여야 여기가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생 sustainable 계속 유지 가능한, 그렇죠? 계속 유지 가능한 그런 삶을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반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반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생학이 또 다른 형태로 지금 기후 위기 어떤 그런 학문으로 또 나와서 인구를 지금 줄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인간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사에서 한번 이제 찍어봤대요. 나사에서 실제 어떻게 보면 이 지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근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도까지의 지구가 푸르러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막 메말라져 가는지 그거를 찍어봤는데, 봤더니 온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 푸르러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많이 뿜어나면요, 뭐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까? 과학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나무,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들의 양분이잖아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과 태양, 그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구가 많이 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를 대신 누가 그거를 흡수하느냐? 식물이 흡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식량이 더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나무가 더 많이 푸르러졌대요. 그래서 나사에서 찍었더니 지난 40년간 더 많이 푸르러졌더라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네,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이것저것 좀 잘못했다고 이 세상을 멸망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구나. 이제 그래서 실제 환경을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믿지 않으셨던 분이었는데, 와,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본인이 너무 감탄스럽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제가 많지는 않은데, 저 언제까지죠? 4시까지인가요? 네, 4시까지. 네, 그래 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무신론에서 지금 막 시즌, 오늘은 우리가 젠더 이데올로 동성애 얘기를 해야 돼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마르크스가 문제였어요. 이게 불평등을 언어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있는 자 없는 자 불평등, 이거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돼. 있는 자 거를 빼서라도 해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돼. 공평하게. 그래야지 지상 낙원이 오는 거야, 유토피아가 오는 거야라고 했는데 20세기에 와서는 그게 실제 가능하진 않다. 근데 이제 문화 전반에, 어떤 사회 전반에 불평등은 있어.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간의 불평등이 있고, 그리고 학교 가면 학생과 교사, 선생님과의 불평등은 있어. 뭔가 이게 불평등해.
이제 그런 식의 언어를 이제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바로 문화 막시스트입니다. 2세대 막시스트.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 온 언어가 다 문화 막시즘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웠고 그리고 마르크스를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읽어서 이 언어가 다 그런 언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근데 문화 막시즘은 뭐를 하냐? 그러니까 억압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디나 억압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방하자라는 게 이제 이들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어디에 불평등에만 집중한 겁니까?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에만 집중한 게 바로 페미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해방하라. 어떻게 여성들이 해방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가정에서 해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으로부터 뛰쳐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0년대 페미니즘이 시작될 때부터 가정에서 뛰쳐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혼이 아주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성적인 해방에서 온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남녀 성적인 자유를 누렸는데 정작 그 결론,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에 있는 그 결과적인 것들은 누구의 몫이냐? 여자들이 몫이더라라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은 얘기하기를 임신과 출산은 다 여자의 몫이잖아. 얼마나 불평등해. 근데 저는 그래서 실제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페미니즘을 막 하니까 그 영문학 하시는 여자분들 중에 페미니스트 아닌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좀 많았기도 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그 언어를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불평등한 거예요. 뭔가 너무 불만스럽고 그랬는데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권리구나.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남성들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임신으로 인한 기쁨, 출산으로 인한 기쁨, 자녀 양육을 물론 굉장히 힘들고 저도 지금 한참 지금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 아이 때문에 오로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어떤 괴로움은 있지만 그런 속에서 제가 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하면서 엄청난 이게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언어가 모든 것들을 세로로 세우는 거를 다 불평등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그 머리는 교회에서도요.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불평등입니까? 그거를 불평등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봅니다. 질서. 근데 분명히 옛날에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들이 제대로 된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건 불평등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건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누르고 억압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남녀 관계를 어떻게 하길 원하셨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 정도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아내는 자발적으로 남편을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죠. 이제 그런 관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수직으로 세우는 거를 무조건 다 불평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똑같이 수평으로 놔야지 직성이 풀리는. 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질서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 안에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0대 50이 아니라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가 먼저 0이 되면 됩니다. 0. 회개를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남녀관계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페미니즘은 오로지 뭐예요? 세로로 된 건 다 불평등. 딱 오로지 50대 50.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대결 구도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페미니즘이다. 그 밑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요. 2세대 막시스트예요. 근데 얘네들은 해방이 아니라 뭐예요? 해체라고 써 있죠. 네, 이 구도, 이 불평등 구조, 이 가치, 이 체계, 사회 체계 자체를 그럼 없애자라는 거예요. 해방이 아니라요.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냥 질서 자체를 없애면 되지. 바운더리를 없애면 되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바운더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남녀의 바운더리가 있고 가정의 바운더리가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바운더리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그런 모든 바운더리를 해체한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젠더 이데올로기는 뭐를 해체한 겁니까? 네. 그 바운더리 해체를 어디에다 적용했냐면요. 실제 우리의 육에 있는 성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같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그냥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실제 성에다가 대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 자체에 그냥 바운더리를 해체, 남녀 구분 자체를 해체.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수십 가지 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네, 가능해요. 포스트 모던적인 언어로 보면 모든 게 가능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7, 80년대에 완전 학계를 장악을 했고 젠더 이 개념이 90년에 등장을 했거든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그 지금 현재도 버클리 교수인데 그 사람도 영문학 교수거든요. 영문학에서 모든 이 언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버틀러 교과서 그 책을 교과서처럼 읽었어요. 대학원 가면 솔직히 교과서는 없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수업 시간에 이걸 교과서처럼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게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요. 미국 애들도 자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영어를 못한다라는 거를 본인은 깨닫는다고 미국 애들도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존 어떤 그런 상식을 깨니까. 근데 그걸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젠더라는 언어가 9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완전 학계를 장악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언어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별 해체가요. 사회에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 그 사진은 뭡니까? 둘 다 트랜스젠더거든요. 둘 다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한 사람은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약간 남자 같죠? 네, 남자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궁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호르몬 주사를 맞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가슴은 도려냈고, 그러니까 이제 수염은 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키 큰 사람은 남자입니다. 원래는 남자인데 여자로 전형을 한 거죠. 하지만 성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서로 전형을 한 사람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끼리 결혼을 한 거긴 해요. 이성끼리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이제 성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누구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여자만 임신할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이게 막 사회 언어가 막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 법적인 남성, 생물학적인 여성이 임신을 한 상태.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게 맞다고 하는 거죠. 이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순간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얼굴을 살짝 순간 찡그리셨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들을 혐오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혐오주의자신 거예요. 차별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이 딱 이제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네,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차별하지 마가 아니라요. 차별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3,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벌금, 뭐 무제한 벌금, 그게 차별금지법이다. 단순히 금지만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프랑스 올림픽에서 많이 봤죠. 트랜스젠더들이 와가지고요, 여성 경기에 와가지고 다 1위를 휩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권투 선수는 30초 만에 그냥 본인이 나 나가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그냥 포기 선언을 했고요. 밑에는 그 수영 선수가 남자 있었을 때는 462였는데 여자로 빡 전향하면서 1위가 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렇죠? 본인을 무성이라고 불러달래요. 자기는 non-binary,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의 성별은 뭐라고 표기를 해야 될까요? 원래 아이의 성별은 외국에서 M 아니면 F로 표기하죠. 메일 아니면 피메일. 근데 뭐라고 표기가 되냐면 you, unknown, 알 수 없음 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왜? 본인이 커서 결정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던적인 젠더 이데올로기가 적용된 사회.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거를 그대로 수용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차별주의자가 되고 혐오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에서 2년 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제 빨간 모자를 쓴 학생이 16살 된 고등학생인데요. 심지어는 이 학교가 카톨릭 학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중립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젠더도 여자들하고 같이 쓸 수 있게 성중립 화장실을 딱 만들고 나니까 여자들이 불편한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대표로 교장 선생님께 가서 이제 여학생들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여학생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학교에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니까 학교에서 뭘 했습니까? 정학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기정학을 시켰는데요. 근데 이 학생이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지금 그 앞에서 경찰들에 의해서 네, 연행이 되는 그래서 학교를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요. 네, 지금 잠시만요.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도서관에서 그 아이들 그 여장한 남자들 수염을 잔뜩 길었는데 막 여자처럼 화려하게 복장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수업이 있었던 거예요, 도서관에. 근데 이걸 알고 이 남학생이 가서 그걸 반대하는 시위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경찰에 또 연행돼서 잡혀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네, 목사님이 밖에서 죄를 나열을 하셨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을 읽으시지 않았을까. 네, 나열을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 내가 괴롭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네,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행이 되는 그런 상황.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네, 영국에서요. 낙태센터였던 거죠. 그 우생학에 근거해서 만든 산하제한 그 센터, 낙태 그 센터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냥 조용하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느 분이. 근데 침묵 기도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은 한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목소리도 안 냈어요. 이런 행위 비스무리한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유엔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동성애 문화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유교 이런 문화가 얼마나 이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좀 넘어가면서 이런 게 막 드러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속화됐죠. 유엔을 통해서입니다. 네, 원래는 유엔이 뭡니까? 천부적인 인권 보호.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존엄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권위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전쟁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유엔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학계가 어떻게 돼요? 사회가 학계가 다 이제 60년대 그때부터 반성경적으로 본격적으로 문화 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막 이제 되죠. 페미니즘 그런 사람들이 다 유엔으로 스물스물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네, 그러다가 유엔 안에서 이제 목소리를 서서히 내기 시작하는데 유엔은 오로지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냉전 종식이었거든요. 공산주의 타도, 냉전 종식, 소련 붕괴, 이제 동독 붕괴, 뭐 이제 그런 거를 목표로 이제 유엔이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89년도에 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냉전이 종식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죠. 소련이 붕괴가 됐고 동독이 붕괴가 되니까 유엔을 하나로 아우르는 어젠다가 없어진 거죠. 그 틈을 타서 아니야,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많아. 환경 문제도 있고 아동 문제도 있고 여성 문제도 있고 소수자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유엔에서 다뤄야 됩니다라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목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젠다가 등장을 해요. 90년대. 근데 그 어젠다 저변에는 어떤 세계관이 이제 깔려 있느냐? 문화 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반성경적인 그 어젠다가 저변에 깔리죠. 왜냐하면은 이 사회는 이미 그런 언어가 완전히 많이 팽배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키워드가 뭡니까? 다양성. 선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양한 거죠. 이런 걸 다 포용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인권 이거는 상대적인 거야. 소수자들. 근데 여러분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언어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 어느 회원국이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요. 어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엔이 워낙 큰 단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실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 어젠다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재정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실제 유엔에서 실질적인 그 목소리를 내고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회원국들은 회의에 가서 이미 만들어진 어젠다를 가지고 최종 그냥 결의하는데 그냥 손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그 운영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원래는 회원국 중심이었거든요. government. 위에서 뭔가 결정이 되면 밑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그냥 법에 그냥 준수하면서 따라가는 그게 위에서 탑다운 거버먼트 형태인데요. 거버넌스 형태는 뭐냐면 밑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기업들, NGO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서 한데 목소리를 내서 위의 방향성이 바뀌는 형태. 아래에서 위를 바꾸는 형태. 그거를 거버넌스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완전히 어떤 그런 거버넌스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원국들의 목소리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밑에 그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질서가 좀 바뀌죠. 질서가 바뀌어요. 새로운 어떤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천부적인 인권을 보호했고 전통 질서,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질서였어. 유대 기독교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는 거죠. 새로운 질서로. 네, 그래서 지금 국가의 주권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약화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유엔이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유엔을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동성애 문제가 어느 무슨 뭐 그 피켓 몇 개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전지구적인 지금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를 봅니다. 네, 잠깐 보시면 원래는 유엔이 그냥 어떤 특정한 그 무슨 색깔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많은 A국, B국, C국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 맞추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데가 그냥 유엔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이후에 막 이제 목소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새로운 글로벌 어젠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의결이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회를 열고 그러니까 회원국들은 가서 그걸 들어요. 그럼 문제가 있네, 맞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젠다에 각국이 이제 이렇게 딱 속해지는, 그래서 약간 속박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실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유엔과 각종 협약을 많이 맺었거든요. 협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유엔하고 이제 이래저래 맺은 협약들이에요.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뭐 인종차별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인종차별 철폐 협약도 맺었고 뭐 여성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여성차별 철폐 협약, 그리고 고문방지 아동권리 협약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동권리 협약, 이런 협약, 네, 이런 거에 의해 이런 거를 우리가 맺었어요. 아동권리 협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게 바로 학생인권 조례예요.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지나치는 권리, 그게 아동권리 협약이에요. 아동권리 협약은요, 근데 워낙 모호하게 써 있어요. 왜냐면은 100몇십 개 국이 동의를 해야 되니 얼마나 구체적이지 않겠어요. 그냥 모호한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게 이 협약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을 우리는 딱 보고 당연히 여성 차별하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근데 협약을 맺으면 이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겠죠.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그럼 이행을 누군가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모니터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실제 하고 이행하는지 위원회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협약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위원회가 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원회들이 주기적으로 각 회원국들 한 5년 주기로 막 얼마나 이행했는지 뭐 보고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결정, 이제 권고를 합니다. 5년 주기로. 근데 문제는 이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위원회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전문가들, 물론 우리 국가 대표들도 들어가는데 우리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위원회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포스트 모던적인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또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세상의 흐름이 또 이러니까 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써놨죠. 어디에도 협약에는요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어디에도 그냥 생물학적인 성, 섹스만 있어요. 젠더라는 용어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젠더라는 용어가 유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는 젠더 그러죠. 유엔 안에서 그 용어 가지고 엄청난 지금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협약에는 어디에도 젠더라는 용어나 성적 징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위원회들이 협약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들이 이 모호한 협약을 우리가 해석해 줄게. 이건 이 뜻이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계속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5년 주기로 각각 협약의 위원회들이 우리한테 권고를 내면 우리는 거의 매년 한두 개씩 계속 권고를 받는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걸 계속 들으면 정부 차원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계속 차별금지법을 채택을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보시면은요, 2003년도에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리에게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각종 규약이 우리나라에 어떤 위원회에 권고를 했는지를 연도로 제가 썼고요. 연도 순으로 그냥 쭉 썼고요. 거기마다 다 뭘 얘기를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계속 우리나라에 압박을 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이게 정말 이런 분별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요. 아이고야 이거 세계적인 추세인가 보다. 유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막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나 그런 데서는요. 막 그걸 밀어붙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됐고 이거 질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하는 데는 그런 정권에서는 그걸 약간 좀 멈추고 그러니까 이게 속도 차이인 거예요. 속도 차이. 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시면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은 제가 또 파란색 줄을 또 해놨죠. 얘네들은 추가로 뭘 또 써놨어요? 낙태를 전면 비범죄화해라. 낙태를 전면 허용해라. 심지어는 아동권리협약의 위원회에서도요. 낙태를 그냥 여성 청소년한테도 허락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동의 없이라고 실제 써 있어요. 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원하면 비밀리에 그게 사생활의 자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인 이 성교육을 제공하라고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부담스럽죠.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위원회 권고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교과서가 바뀌었나? 네, 2007년도에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했어요. 한 5번째 줄 보시면요. 당사국 우리나라의 현실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단일 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라는 건 없애라는 거죠.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정체성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문화가 수용이 되고 해도 우리나라 뿌리가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보고 인종차별을 하는 국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뭐래요? 그거와 관련된 인권의식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받아서 2009년도부터 교육과서에 인권 교육과정에 들어갔어요. 인권. 그전엔 도덕을 많이 배웠거든요. 도덕 교육 교과서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권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덕과 책임을 가르치기 전에 인권을 가르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네, 곧바로 그 다음에 초중등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이라는 용어가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초중등 교과서에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단순히 유엔하고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라요, 유엔의 권고를 우리나라가 착실하게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권고는 그냥 권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한다고 우리가 무슨 처벌을 받거나 법적 조치를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회원국들이 우리는 우리 헌법에 이게 맞지 않아서 우리는 이걸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은요, 아동권리 협약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모의 권리랑 상충된다고. 부모의 권리가 먼저지 아동의 권리가 먼저가 아니다라 그래서 실제 미국은 한 번도 아동 권리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유엔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국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이게 그냥 완전히 막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 기구들이 있는데요. 이 전문 기구는 문제가 뭐냐면요. 전문 기구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 기구는 유엔에 속해 있는 기구는 아니에요. 유엔하고 어떻게 보면은 WHO는 좀 아니긴 한데 유네스코나 이런 유네스코는 특히 경제사회 이사회 많이 들어보셨나요?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 그 회의 큰 회의가 있죠. 이사회랑 협력 관계에 있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유엔이라고 써 있죠. 유네스코니까 유엔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도움을 주는 거지 유엔하고 직접적으로 유엔에 속해서 유엔의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막 걔네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요. 유네스코의 역할은 뭐냐면 본인들이 자체적인 법이 있고 다 규정이 다 있어요. 자체적으로 본인이 언어를 만들어요. 교육과 관련된 유네스코니까 E, education, science, C, 그리고 C는 culture. 교육과 과학과 문화와 관련된 언어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경제사회 이사회에 그거를 보내요. 그럼 거기서 논의하면서 그거를 거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 누가 제재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문기구들, 세계보건기구나 유네스코, 유니세프, 유엔 인구기금 뭐 이런 데는요 다 성적 지향 젠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WHO 1990년에 처음으로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빼버린 거예요. 그럼 정신질환이 아니라 뭐다? 성적 지향이다. 그냥 성적 지향. 여러분 성적 지향이 무슨 뜻이죠?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인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성적으로 끌리냐. 원래 성경적으로는 누구한테 끌리도록 돼 있습니까? 이성한테 끌리는 그거는 그냥 우리는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답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이성에게 당연히 끌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적 지향이라는 게 끌리는 대상이 꼭 여기서 우리는 성적 지향하면 동성애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꼭 동성한테만 끌린다는 법이 있습니까? 성적 지향이 꼭 동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동성한테만 끌립니까? 동성한테 끌리니까 이제는 누구한테도 끌린대요? 양성에도 다 끌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한테도 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이. 그리고요 미성년자가 아니라요 심지어는 인간이 아닌 존재한테도 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라는 정의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포스트 모던적으로는요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에 바운더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운더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간 기계한테도 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정말 죄송하지만 시체에게도 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문학에서는요 시체성애에 대해서 논문도 나와요.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막 논문, 그러니까 이게 바운더리가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 모든 거를 수용해. 다양성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면요. 우리는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바운더리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서의 다양성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의 다양성은 괜찮아요. 하지만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질서까지 넘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바운더리 다 해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다양한 거, 다 포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다. 여러분 동성애만을 가지고 싸우죠.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된 국가들은요 뭘 가지고 싸우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는 걸 법안을 이제 패스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미성년자 하면 뭐 나이가 한 18살 정도 되잖아요. 밑에를 미성년자라고 하죠 만으로. 근데 미성년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면 성인이 하면 아무리 동의를 했어도 성인들은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근데 독일은 그 미성년자 그 나이를 14살까지 낮추려고 해요. 그 뜻은 뭐예요? 15 이상랑 했을 때 법적인 처벌을 안 받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소아성애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더 뚫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오프닝인 거죠. 오프닝. 그게 시작이 되면 진짜
이게 조금만 구멍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구멍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뚫리지 않게 그 바운더리를 단단하게 소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다.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니 동성애가 왜 어때서 아니 지하에서 본인들끼리 하면 돼. 근데 그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법제화한다거나 그거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법의 어떤 질서, 세상의 어떤 바운더리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말라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위해서 싸우는 거다. 네, 근데 지금 뭐예요? 이런 모든 단체 중에 유네스코 저 밑에 유니세프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라고 언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네스코를 보시면요. 유네스코 보시면 유네스코의 목적과 철학, 철저하게 유네스코는 진화론적인 어떤 그 무신론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일개의 어떤 개인의 민간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유네스코예요. 철학을 봤더니요, 목적과 철학, 유네스코는 진화론적 인본주의 철학을 따를 것이다. 이 사람은요 생물학자였거든요. 유네스코 그 헉슬리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진화론자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생학회 회장이기도 했어요. 우생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유네스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유네스코는 뭐래요? 평화와 안전.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되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 과학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어떤 세계적으로 정치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자. 하나의 목소리로라고 하면서 실제 이들이 이제 단어를 쓰죠. A single world government. 그냥 하나로 만들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실제 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계 단일 정부 이게 무슨 음모론인가가 아니라요. 유네스코나 어떤 유엔의 많은 문서에 이게 하나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게 좋다. 이게 그런 방향성이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도 그거예요. 하나의 어떤 마인드. 그래서 아까의 국가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단일 민족. 2015년대는 우리 교과서에서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애국심.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죠. 세계 시민이 돼야 된다. 아우 말이 좋아요. 그런데 국가 정체성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네, 그리고 지금 하나 그 중에 세계 국제 대회가 문제예요. 국제 대회는 그냥 어느 전문가들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서 초안이 작성이 되고 나서 회원국들을 다 모아놔요. 그래서 아동의 문제가 있어요, 환경 문제 있어요, 인권 문제 있어요, 인구 문제 있어요 하면서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모든 회원국들을 모이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논의를 형식적으로 하고 사인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방향을 하나로 맞추는 건데요. 하나 세계 인권 대회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대회에 우리나라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세계 인권 대회는 뭐가 문제냐면 이 인권 대회는 사회적인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원래는 인권이 뭐였어요? 보편적인 인권이었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언어를 바꾼 거죠. 그 당시는 90년대는 성소수자 그런 건 없었어요. 동성애 함부로 유엔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그런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이제 언어를 바꾸면서 그거를 위해서 뭐예요? 인권기구 그리고 인권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인권 교육을 해라라고 여기서 인권대회에서 논의가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뭐가 만들어졌느냐?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들어보셨나요? 동성애 관련해서나 이런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앞장서서 밀어붙이고 모든 동성애 관련된 거를 교과서에 넣기 위해서 앞장서는 데가 국가인권위원회거든요. 근데 이 인권위원회는요 어디 상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입법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들의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이들이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부처가 움직인다라는 거. 근데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유엔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93년도 세계인권대회에서 논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완전히 이제 속도를 붙게 되는 거죠. 유엔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나라의 정책에 그런 거에 다 반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국가인권위원회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가다가 요번에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 안창호 위원장님 그분이 엄청 신앙인이시잖아요.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들어가셨죠.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인권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난리가 난 거죠. 혐오주의자 들어왔다는 거죠. 동성애 인권을
전혀 논하지 않고 아니 그렇게 신앙 얘기할 거면 교회 가시라고 장로님 교회 가시라고 그분 장로님이시거든요. 여기 와서 신앙을 여기다가 적용하시지 말라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핍박이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근데 그분이 우리는 그래요. 그 자리에만 계셔주세요. 그 자리에만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권대회에서 나왔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뭐를 넣었어요? 원래는 소수자 인권위원회인데 국가인권위원회 때는 성소수자, 아주 대놓고 인권법에도 성소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법과 언론과 교육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데요. 잠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라고 2006년도부터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06년도부터 밀어붙였는데 아직까지 20년 14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느냐 하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지금 입법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헌법까지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네, 원래는요 현행에는 없었던 단어를 조문 실제 그 조문 시안에 넣었어요. 뭘 넣었어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헌법의 제15조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때가 2017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음 주에도 오실 조영길 변호사님이나 이제 그런 많은 법조인들 그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패스가 안 됐지만요. 몰랐으면요. 성적 지향이 헌법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러면은 성적 지향이 헌법에 들어갔으니까 다 바뀌는 거죠. 밑에가. 네.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 뭘 가지고 싸우느냐면요. 36조 1항이에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 헌법도 양성이다. 그렇게 우리는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성을 뭘로 바꾸려고 했냐면요. 32조 1항에 모든 사람은 이라고 바꾸려고 했어요. 사람이 도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동인지 외국인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엄과 평등. 그리고요 2번 이 항에 보면요 부모는 자녀의 보호, 양육과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그렇죠? 근데 국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부모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부모의 권리를 제한을 국가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파워가 권력이 너무 커지는 거죠. 국가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파워가 너무 커지는 이제 그런 모양새로 갈 뻔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언론까지 국가인권위에는 조량을 하죠. 인권위가요 한국기자협회와 2011년도에 이제 만나서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걸 제정했어요. 이게 뭐냐? 인권보도준칙의 제 8장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성적 소수자의 인권, 성적 소수자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 동성애와 에이즈와 연관성에 대해서 절대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넣었어요. 인권위원회가. 누구와 손을 잡고 한국기자협회와. 그래서 2011년도부터요 언론에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받으면 처벌받거나 이제 제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 신문들은 굉장히 이런 거 관련해서 경고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교육은 어떨까요? 네, 인권위가 초중등 교과서 집필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초중등 교과서 인권 기준에 맞게 수정된다. 밑에 교육부 17 시도교육청 인권위 권고 수용 계획을 밝혀.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때요? 각종 교육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뭔지 잘못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떤 모니터 없이 그냥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과서 내용에 그림 가지고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했거든요. 이 그림이 이제 뭐 나들이 가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 단란한 가족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편견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한부모 가족도 있고 대가족, 해가족 여러분 다양한 가족 하면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다양한 가족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는 거겠습니까? 통성가족.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상 가족에 대한 편견,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최근 교육과정 보니까 2022년 요번에 교육과정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교과서로 애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이거를 좀
무너뜨려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교과서에 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8년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도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예요. 다양한 가족 해놓고요. 원래 가족에는요. 결혼과 출산까지를 가족으로 보죠. 그리고 입양까지를 가족으로 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가족, 함해족, 하우스메이트 교과서에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도 되나요? 함해족. 네. 공동체 가족에 뭐 넣어요? 비혼, 동성애, 은근슬쩍, 비혈연, 동성가족 결혼, 동성결혼 하면서 굉장히 동성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벌써 십몇 년 전이거든요. 당연히 요번 만들어진 교과서에도 중등 기술과정 요번에 교과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현대가족. 가족이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현대가족, 다양한 가족이 챕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한편 결혼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전형적이고 보편적이라는 편견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아까 전에 교육과정 이런 거 바꾸라고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운더리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바운더리, 남녀의 바운더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손솔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죠. 이게 잘못하면 요번에 또 패스가 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1월 9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계속 정의는 옛날부터 똑같이 정의 그대로 들어가요. 성별이란 뭐예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바운더리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성적 지향 보세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이 문제입니다.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분들은 법조인들이 이 등이 문제라고 항상 등 빼라고 그 단어 하나 용어 하나로 성별 정체성은 뭡니까? 밑에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도 포함이 된다.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기본법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계속 안이 나올 때마다 이건 그대로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또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뭐예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네 번째 줄에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밑에 줄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굉장히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는요. 동성혼을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궁극적으로 동성혼. 근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4년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들 그렇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해줬어요. 원래는요 사실혼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 사실혼자들에게도요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건강보험. 근데 지금 동성 커플에게는 인정해준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에 나서 그때 정말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좌절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곧바로 동성혼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그냥 피부양자 자격이다라고만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월 11일 날 11쌍이 동성 커플 11쌍이 그럼 이거 혼인신고 해도 되는 거네? 해가지고 실제 혼인신고를 하러 간 거예요. 본인들 그냥 구청에. 근데 어떻게 돼요?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들이 반발을 한 거죠. 불복을 해서 이제 지금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쌍이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성혼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복음 법률가회에서 지금 다음 주 조윤길 변호사님도 거기 이제 소속 되시죠. 복음 법률가에서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우리가 이제 모으는 거죠.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재판에 들어가면요. 상대방의 언어, 두 언어를 그들이 보고 판사들이 보고 판결을 하는데 지금 어느 언어가 더 많냐? 저쪽 언어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11쌍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변호사 붙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 활동해 줄 수 있는 그냥
정말 활동해 줄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언어를 만들어요. 지금 전략적으로 그래서 빨리 논문을 빨리 써서 학계 논문 언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근거로 빨리 내자.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논문 빨리 내라 하면서 우리끼리 지금 언어를 만들어서 대응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또 이게 또 이슈가 됐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했거든요. 인구 주택 총 조사를 5년 단위로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배우자 남자 이렇게 배우자를 올리면요 에러 떴어요. 오류가 떠가지고 이거를 클릭할 수가 없었는데 요번에는 뭐가 됐어요? 그냥 클릭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남자 배우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막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나 오픈해 주는 거냐? 그랬더니 이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거. 밑에 두 번째 줄 사회적인 요구. 뭐 국회 요구. 장혜영 의원이 그때 차별금지법 발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누구?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신설을 하라고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다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현대에 와서는 막시즘이니 포스트 막시즘이니 하면서 이런 학계에서 이런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유엔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언론, 법 그리고 교육 이런 데 이게 다 기본적으로 많이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요. 싸우는 분들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이 사람들 결국 크리스찬 학부모 단체인데요. 미국에서 유니세프 앞에서 항의하는 거예요. 유니세프 지금 다 너네 뭐하냐 애들 성애하냐 만드냐 막 이러면서 막 유엔 안에서 앞에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엔의 NGO 단체로 들어가는 거죠. NGO 단체들 많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NGO로 들어가서 지금 유엔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프로 라이프 그리고 프로 패밀리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거를 열심히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다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고 신부님이시고 그런 분들이세요. 목숨 걸고 들어와서 언어를 만들고 제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거예요. 초국가적으로. 그래서 30개국이 그리고 막 재단들도 붙이고 정치인들도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싸워내가자 하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 있습니다. 제목은 Restoring Natural Order, 자연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자. 근데 결국은 다 같은 언어죠. 네, 이런 식의 움직임도 있고요. 이렇게 국제가족기구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동의하는 많은 단체들이 국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열고 언어를 만들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싸움이 실제 있다. 엄청난 지금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마지막 제가 이제 지도만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1953년도 지도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그 남북 전쟁 우리 끝났을 때 그때 지도죠. 이 빨간 색깔은요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딱 봤을 때요. 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넘어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리적인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렇죠? 이걸 위해서 정말 수많은 국가들이 싸워줬어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었던 거. 공산주의의 영은 결국 어둠의 영, 악한 영이거든요. 그렇죠. 막시즘에 어떤 근거한 어떤 어둠의 영들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정말 이때 크리스찬들이 정말 기도하고 철 일대 대통령 그분이 크리스찬이셨잖아요. 국회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나라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언을 한 거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그러다 90년대에 와서는요 공산주의가 얼핏 쇠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이렇게 동남아나 이제 북한 그 정도만 공산주의인 것 같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어때요 지금? 네. 이런 그 흐름에 계속 엄청난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색깔만 그냥 얼핏 그냥 이렇게 흰색 같지만 이 흰색은 무슨 색입니까? 뭡니까? 크리스티아니티라고 써 있죠. 기독교 국가를 대충 이제 흰색으로 표시를 하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90년대 이후로 이 흰색으로 표시된 기독교 국가는 다 뭘로 넘어갔습니까?
동성애로 뭐 넘어갔어요. 동성애로 넘어갔어요. 또 다른 공산주의의 영인 거죠. 또 다른 공산주의의 영. 그러니까 지금요, 이 전 세계가 어둠의 영으로 지금 완전히 뒤덮인 거예요. 모양만 다르죠. 포스트 모더니즘도 제가 말씀드렸죠. 2세대 막시스트라고. 그 언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완전히 휩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영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지만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는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소명을 주셨냐면요. 땅끝까지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어떤 그런 예언적인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한 바퀴 돌아서 우리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까지 들어갔을 때 진짜 땅끝까지 들어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가려면 붉은 색깔과 푸른색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또 다른 또 어떤 우리가 싸워나갈 또 존재죠. 영적인 존재죠. 그거를 뚫고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너무나도 잘 살아지니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옛날에 막 철야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기도했잖아요. 막 기적이 일상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정신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를 들어 쓰셔서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 쓰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소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소명에 부합하는 우리는 크리스찬의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첫 번째 분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뭡니까? 분별을 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오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거를 듣는 게 와,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구나. 주기적으로 하신다면서요. 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뭘 가지고 전력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만 분별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 다음 세대에게도 이거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 따로 세상 따로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말씀은 이래 하지만 세상은 이래 하면서 이런 언어를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많은 이제 교사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 언어 자체가 아무래도 인본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꿀 진짜 크리스찬, 모양만 크리스찬 말고요. 그냥 문만 왔다 갔다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릴 그런 거 말고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정말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더.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요. 언어를 만드는 정치인이 돼야 되고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유엔에 누군가는 들어가서 우리의 크리스찬적인 그런 우리의 언어를 거기다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대요. 무기가 뭐냐?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의의 흉배, 뭐 복음의 신, 유일한 무기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유일한 무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영적으로 이분이 눈이 열리신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갑자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엄청난 검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 있죠? 막 팔이 잘려나가고 막 목이 잘려나가고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는 그게 나갔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검으로써 상대방의 진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때 되면 하나님이 그 심겨진 걸 가지고 열매를 맺으시겠죠. 우리는 안 들었나? 아니, 우리는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네,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은 이게 힘을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유럽 보세요. 막 나라별로, 막 단체별로 모여가지고 연대하고 막 대회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힘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언어를 지금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 싸울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엄청난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쉬시는 거는요. 하늘나라 가서 쉬시고요. 여기서는 전사로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싸우시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네, 이미 여러분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저쪽 편 아니면 이쪽 편이잖아요. 여기 우리 쪽 편에 있으면은 사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걔네들이 수천 년 동안 넘어뜨리는 게 그들이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면 우리는 전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시고 깨어서 수시로 생각할 때마다 날 때마다 그냥 방언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이제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진짜 끝까지 여러분이 싸우셔서 진짜 나중에 착하고 충성당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